백화점과 쇼핑몰의 융합, 뉴 디파트먼트의 도전. 2011년 10월 리테일 매거진에는 디큐브 시티 백화점 개점 뉴스를 크게 대서특필했습니다. 과연 디큐브 시티 백화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10년을 넘지 못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통부당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유통혁명 72번째 이야기는 롯봉키 힐스를 꿈꾸던 디큐브 시티 백화점은 왜 망했을까 1편입니다. 네, 서울 신도림동에 있었던 디큐브 시티 백화점. 우선 디큐브 시티 백화점의 매장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점일은 2011년 8월 26일, 주소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60-51, 영업면적은 65,106제곱미터입니다. 일평균 객수를 평일 7만명, 주말에는 10만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일평균 매출은 평일 7에서 8억원, 주말에는 1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연 매출 목표, 그래서 3,6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원래 이 터는요, 도시가스로 유명한 대성산업이 가진 부동산이었습니다. 대성산업은 아시다시피 현금 동원력이 남다른 그룹입니다. 가지고 있던 알짜배기 신도림역 바로 앞 부동산을 이용한 신사업 중의 하나로 백화점을 출점하게 됩니다. 그 당시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볼까요? 명품 없는 백화점, 그리고 먹고 쉬는 백화점, 이 두 가지가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디큐브 시티 백화점은 서울 서남부 유통 상권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면서 아주 큰 팡파레를 울리면서 개점을 했습니다. 그러던 디큐브 백화점이 10년을 못 채우고 왜 망했을까? 국내 최초로 글로벌 빅3 SPA 브랜드를 한꺼번에 유치한 디큐브 백화점은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리고 AK플라자 등이 포진한 서울 서남부 상권에서 출혈 경쟁을 하기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를 냈습니다. 특히 명품 유치를 중시하는 기존 백화점과는 달리 실용 중심의 백화점을 지향하는 한편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대규모 문화홀 등을 갖춰서 생활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지녔죠. 그 당시 하이브리드형 설계로 친환경 백화점을 표방했습니다. 디큐브 시티 시행 시공부터 운영까지 일괄적으로 맡은 대성산업은 자사가 소유한 연탄공장 부지에 연면적 35만 247제곱미터 규모의 초대형 복합몰을 건립했습니다. 그 당시 대성산업 유통사업부를 총괄하던 김모 상무는 구로, 영등포, 양천구 등 서울 서남권 주민들의 쇼핑 영역을 보다 다양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디큐브 시티는 쇼핑, 문화, 주거 기능을 한 곳에 모은 복합 도시를 표방한다 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었죠. 디큐브 시티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요, 51층 규모의 주거용 건축인 디큐브 아파트 2동과 지하 7층부터 지상 41층까지 상업용 건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의 지상 6층까지는 디큐브 백화점이 운영되고요. 그 위에 디큐브 오피스와 쉐러턴 서울 디큐브 시티 호텔, 디큐브 아트센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주목을 받은 곳은 영업면적 6만 5,106제곱미터 규모로 운영되는 디큐브 백화점이었죠. 대성그룹 차원에서 백화점이라는 신규 사업을 벌이는 양상이었기에 세간의 관심이 참 높았습니다. 그 당시 백화점 설계에 투입된 업체는요, 아주 세계적인 기업들이었습니다. 일본 롯봉키 힐스를 개발한 미국 저디사, 그리고 일본의 모리 도시기획사가 함께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소통한다는 컨셉을 기본으로 하이브리드형 건축물로 지어졌습니다. 실제로 실내 쇼핑 공간과 실외 녹지 공간이 바로 연결되도록 했고, 바둑판식 매장 배치가 아니라 원형 빌딩의 특징을 살려서 유연한
곡선형 구성으로 매장 간 동선이 짧게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매장의 주동선은 물길이 흐르는 듯한 곡선형 구조를 취했고, 동선 곳곳에 실내 연못을 배치해서 고객이 계곡에 들어와 쇼핑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이죠. 여기에다가 백화점 건물 정면, 후면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탁 트인 전망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6층부터 쏟아지는 실내 폭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쾌적한 쇼핑 분위기를 제공했었죠. 그야말로 고객이 쇼핑하면서 최대한 자연 친화적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세계적인 쇼핑몰 건축 디자이너들이 합작품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고객 친화형 매장을 꾸몄기 때문에 상당히 앞선 설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MD 구성은 어떤 전략을 채택했을까요? 주 고객층을 2030 젊은 쇼핑객으로 정한 디큐브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하이브리드형 건축물을 표방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큐브 백화점이 위치한 구로구에는 20대, 30대가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7%가량 높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또한 서울대 입구역, 홍대 입구역 등 대학 근처 지하철역이 2호선 신도림역과 연결되어 있어서 젊은 대학생들의 접근성도 아주 높아 보였습니다. 젊은 소비층에다가 서울의 신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는 서남부의 주부층을 동시에 겨냥한 셈이죠. 그래서 디큐브 백화점은 주요 타깃 고객을 선택한 후에 기존 백화점과는 기본부터 다른 MD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백화점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명품 대신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SPA 브랜드를 다수 도입한 것이 그것입니다. 서남부에 위치한 경쟁사들의 대형 백화점들이 주장하는 고급 명품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들과 똑같은 MD를 고집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큐브만의 세 가지 새로운 MD 전략을 설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백화점 1층에 포진하는 화장품 코너 대신에 H&M 그리고 자라, 유니클로가 핵심 매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자라는 국내 매장 중에서 가장 최대인 2168제곱미터 규모로 입점했습니다. 동시에 H&M과 유니클로도 각각 3계층과 2계층에 걸친 메가숍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죠. 토종 SPA라 불리우는 코데스 컴바인 역시 국내 최대 규모로 입점해서 글로벌 SPA 브랜드들과 경쟁을 벌이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차별화된 MD는요, 세계적으로 검증된 신규 브랜드를 대거 국내 최초로 론칭을 시키는 신규 브랜드 실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장 곳곳에는 디큐브 백화점을 첫 상륙지로 결정한 브랜드가 넘쳐나도록 말이죠. 대표적으로 일본 도쿄 시부야 거리 패션 스타일로 유명한 글래드 뉴스, 그리고 액세서리 브랜드인 스톤 마켓을 비롯해서 미국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인 비비, 그리고 핸드백 브랜드 캐시 반질랜드, 이스라엘 천연 화장품 아하바 등 30여 개의 해외 브랜드가 국내 최초로 디큐브에서 론칭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별한 MD 전략은요, 먹고 노는 식당가 플러스 최첨단 문화홀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디큐브 백화점은 젊은 층이 먹고 마시며 여유를 갖고 쇼핑할 수 있도록 기존 백화점의 매장 배치 방식을 탈피하게 됩니다. 특히 한 계층만 식당가를 할애하는 일반 백화점과는 달리요,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5층, 지상 6층 4계층을 식당가로 할애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화점의 식당가와 전혀 다릅니다. 한식, 중식, 일식 등 전문 식당가가 4계층에 쫙 포진하게 됩니다. 총 21,000제곱미터 규모의 5천석 공간에 4천여 가지의 메뉴를 선보이는 전문 식당가. 전문 식당가의 면적이 얼마나 넓었냐 하면요, 전체 백화점 영업 면적의 무려 35%를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각 층별 식당가는 한식 다작거리, 월드 스트리트 푸드, 차이나풍 등 테마별로 구성해서 다양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은 롯본키 시스를 꿈꾸던 디큐브 시티 백화점은 왜 망했을까 1편입니다. 다음번 2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